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고려시대 시조, 지조와 절개를 부르짖었던 고려시대의 시조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조선시대의 시조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는 그런 시조들이 좀 어느 때 좀 많이 몰려 있냐면 세조 때 좀 많이 몰려 있어요. 단종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조죠. 여러분도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단종이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삼촌인 그 수양대군이 옆에서 대리청정을 했거든요. 네, 대리청정을 하다가 이 수양대군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싶어서 단종을 폐위하고 유배를 보냈거든요. 유배를 이제 보내고 나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거였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단종에 대한 일편단심을 얘기하는 그런 신하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유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임금에 대한 어떤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고 한 명의 어떤 임금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믿음, 뭐 이제 의리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런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는 그런 시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런 뭐 성상문이라든지 이계라든지 밥팽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단종이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이 단종을 다시 왕으로 복위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패를 해버렸잖아요. 예, 실패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육신이라고 하죠. 사육신.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에 갔었을 때 노량진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쪽에 이제 지나가다가 길을 걷다가 여기 사육신묘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이게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얘기를 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쓴 시조니까 얼마나 자신의 지조와 절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 지조와 절개를 얘기했던 조선시대 시조를 두 편을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시조는 성삼문이 쓴 시조예요. 성삼문이가 그 단종에 대한 어떤 일편단심을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자신의 어떤 그런 이 굳은 이 의지와 이 마음이 강했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삼문의 시조입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내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대하이셔 백설이 망건곤 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몸이 죽어가서 내가 무엇이 될꼬 하니, 자기가 이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의 지조와 절개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죽음도 불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단종에 대한 일편단심을 얘기하고 단종이 다시 왕이 이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죽음도 이제 각오를 하고 하겠죠. 그래서 죽어가서 내가 무엇이 될꼬 하니 복내산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봉우리에 내가 소나무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복내산은 우리나라 산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산은 아니고요. 중국에 있는 뭐 신선들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신비로운 산이거든요. 거기에 아주 제일 높은 봉우리에 낙낙장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나무죠, 소나무. 자, 소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그렇죠.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여기 정확하게 낙낙장송이 무슨 뜻이냐면 가지가 이렇게 휘어져서 굉장히 약간 좀 흐드러지게 있고 장은 되게 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엄청 큰 소나무 있죠.
예, 굉장히 큰 소나무인데 걔가 이제 가지가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가장 크다. 그럼 자기의 어떤 지조와 절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지조와 절개를 갖고 있는 소나무가 내가 되겠다. 그리고 백설이 망공곤 할 때 자기 혼자 독야청청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그러면은 이 백설은 뭘까요? 그렇죠. 실현이죠. 실현이라고 봐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양대군 일파, 수양대군 일파라고 봐도 됩니다. 망건곤하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천지에 가득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지에 수양대군 일파가 가득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독약, 홀로 청청, 자기 혼자 이렇게 그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화자는 누굽니까? 화자는 나죠, 나. 나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게 충신이니까 충신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상황은 수양대군 일파가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홀로 이렇게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을 그대로 써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게 수양대군이 일파가 가득한 상황이다. 자, 상황에서 자기 혼자 독야청청. 자, 그래서 주제가 바로 뭐예요? 임에 대한 지조와 절개죠. 자, 요즘 우리가 사는 그런 시대에 이런 시조들은 굉장히 말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한 사람에 대한 나의 어떤 그 의리, 한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런 상상문이나 뭐 이계나 방팽령 같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그런 의리, 의지, 이런 지조와 절개를 굉장히 믿고 따랐던 사람인 것 같거든요. 뭐 여러분들 이제 생각할 때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자기가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이제 우리가 의리를 지킨다는 거, 자신의 어떤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조는 이계의 작품입니다. 이계도 마찬가지로 상상문과 같이 이제 그 지조와 절개를 얘기했던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이죠. 자, 이 시도 되게 유명한 시인데요. 방안에 현는 촉불 누울과 이별하였간데 겉으론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고 저 촉불 날과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방안에 켜 있는 촉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혀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켜 있는 촉불. 자, 이 촉불이 누구하고 이별을 했다. 촉불이 누가 뭐 이별을 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야인은 의인화되어 있죠. 자, 우리 촉불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여기 심지입니다. 심지. 자, 이렇게 볼게요. 촉불이 누구하고 이별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겉으로는 눈물을 막 흘리고 있다. 이 촛농 떨어지죠. 우리 그 촉불에서 촛농이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눈물은 촛농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화자의 눈물이겠죠.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속 타는 줄 모른다라고 할 때 이 속 탄다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심지가 타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심지가 탄다. 자, 심지가 탄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자신의 애가 탄다라는 거죠. 하자의 마음이 탄다.
막 이제 애타는 마음인 거예요. 예, 지금 막 눈물 흘리면서 속이 막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저 촛불이 나하고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른다라고 했으니까 나하고 같다. 감정이입 되어 있죠. 자, 이 촛불이 지금 감정이입이 되어 있고요.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 이제 혼자 그 방 안에서 이 촛불을 이제 보면서 이런 시조를 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촛불이 촛농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촛불이 나하고 같구나. 그래서 감정이입을 하고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 타는 줄 모르도다. 이게 막 속이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조도 똑같이 나고요. 충신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님과 그 님이 누구예요? 단종이겠죠. 그래서 단종과 이별하는 상황이다. 주제는 뭐예요? 자, 이별의 뭐 슬픔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예, 자신의 어떤 지조와 절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그냥 이별에 대한 슬픔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시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낙낙장송하고 아까 촉불 있었죠. 그래서 낙낙장송과 촉불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낙낙정성과 촉불은 모두 하자의 감정이입된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낙낙장송하고 촉불은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도덕적인 가치를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3번 낙낙장송은 하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촉불은 안타까워하는 하자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4번 낙낙장송은 계절감을 드러내고요. 촉불은 대상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있다. 그리고 5번 낙낙장송과 촉불은 모두 하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상황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오타가 보이네요. 자, 이거 객관적 상관물로 보세요.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 적혀 있는데 객관적 상관물로 봐주세요. 자, 이 정도는 좀 마음을 넓게 가져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잠깐 드릴게요. 네, 푸셨습니까? 몇 번입니까? 자, 답은 3번입니다. 여기 지금 감정이입이 된 거는 촉불이죠. 자, 낙낙장송은 감정이입이 된 게 아니고요.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얘기를 하기 위한 객관적 상관물은 될 수 있는데 감정이입이 된 건 아니에요. 감정이입은 촉불이 이제 감정이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낙낙장송하고 촉불은 모두 하자가 지향하는 도덕적 가치. 하자가 지향하는 도덕적인 가치는 소나무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는 그런 지향하는 도덕적 가치는 낙낙장송이죠. 그리고 3번이 답인데요. 자기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은 소나무죠.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촉불은 감정이입이 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이런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낙낙장송은 소나무는 항상 푸르르잖아요. 그래서 계절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촉불도 대상에 대한 향수, 그리움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낙낙장송하고 촉불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상황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조 두 편을 살펴봤고요. 문제도 한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작품을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조선시대 시조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지조와 절개라고 하는 그런 그 테마로 해서 제가 한 몇 시간에 거쳐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조와 절개 이렇게 주제가 같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배우면 굉장히 좀 좋아요.
그래서 이 지조와 절개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나은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아자아자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